은퇴 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던 전 교장 한도연 73세. 그날도 평소처럼 텃밭을 돌보다 휴대폰을 확인한 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고객님 명의로 2천만 원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손이 떨렸다. 대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는데. 도연은 서둘러 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원은 직접 방문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다음날 새벽부터 시외버스를 타고 시내 은행 지점을 찾아간 그는 담당자 앞에 앉아 억울함을 토로했다.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담당자의 대답은 냉정했다. 고객님 본인이 전화로 신청하셨고 음성 인증도 완료됐습니다. 여기 녹취록에도 고객님 목소리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언제 전화를 했다는 겁니까?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녹취 파일 일부를 들려주었다. 순간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건 분명 자신의 목소리였다. 억양도 말투도 심지어 가끔 하는 헛기침 소리까지 똑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이건 제 목소리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고객님 저희도 난처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는 모두 완료됐고 이미 대출금도 집행됐습니다. 사기를 의심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은행을 나선 도연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가 복제될 수 있단 말인가? 며칠간 잠을 설치며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을 오가던 그는 결국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조차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다.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은 도연은 그 안의 문서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성년 후견 심판 청구 안내. 청구인은 손녀 유소라 그리고 사위 유상훈. 그들은 도연이 최근 들어 판단력이 흐려져 금전 사고가 잦으며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 자료로는 최근의 대출 사고 그리고 며칠 전 손녀에게 누가 내 목소리를 훔쳐갔다고 말한 통화 녹음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도연은 며칠 전을 떠올렸다. 답답한 마음에 손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상한 일을 설명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라는 할아버지 요즘 피곤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좀 쉬세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그 통화가 이렇게 쓰일 줄이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자신이 수십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이끌어온 자신이 이제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된 것이다. 그것도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가족에 의해. 휴대폰을 들어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사위인 상훈의 전화는 아예 꺼져 있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서류를 다시 읽었다. 법원 신문 기일은 2주 후. 그때까지 자신의 온전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평생을 바르게 살았다고 믿었던 한 노인의 삶이 알 수 없는 기술과 가족의 배신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텅 빈 집 안에서 도연의 중얼거림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한기문 68은 형의 전화를 받자마자 차를 몰고 달려왔다. 거실에 앉은 도연의 모습은 처참했다. 평생 꼿꼿한 자세로 강단에 섰던 형이 이제는 어깨가 축 늘어진 채 법원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형, 정확히 무슨 일인지 다시 설명해봐.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일주일의 일들을 설명했다. 김우는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한 위화감을 느꼈다. 형은 평생 교장으로 재직하며 학교 예산을 관리했던 사람이다. 장부에서 10원 하나 틀리는 것도 용납하지 않던 성격. 그런 형이 갑자기 2천만 원이나 되는 대출을 무심코 받을 리 없었다. 형, 그날 정확히 언제 대출이 실행됐다고? 은행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경이라고 했어. 김우는 휴대폰 달력을 확인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다. 형, 그날 우리 같이 조카 장례식장 갔잖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계속 거기 있었어. 내가 형이랑 같이 조문객들 응대했다고. 도연도 그제야 기억이 났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맞아. 그날 장례식장에 있었지. 핸드폰도 거의 안 봤는데. 뭔가 이상해. 형 통장 좀 보여줘. 김우는 형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대출금 2천만 원이 입금된 직후 불과 3분 만에 1950만 원이 해외 송금 수수료 포함 명목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소액으로 쪼개져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됐다. 이건 전형적인 수법이야. 대출받자마자 바로 돈을 빼돌린 거지. 김우는 형의 통화 기록도 확인했다.
15일 오후 2시 27분, 은행 대표번호로 표시된 곳에서 4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형, 이 번호 기억나? 아니, 전혀. 나 그때 전화 안 받았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 맞느라 정신 없었다고. 그런데 통화 기록엔 4분이나 통화했다고 나와 있어. 김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형의 목소리가 복제됐다면 통화 기록도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아니면 제 형입니다. 형이 지금 제 옆에 있고 위임장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이고 경찰 신고 전에 확인하려는 겁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요청 끝에 김우는 마침내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 음성 확인 녹취 파일을 들을 수 있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파일을 재생했다. 네, 대출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 1, 0, 9, 2, 3. 용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생활자금으로 쓰려고요. 김우는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는 분명 형이었다. 음색도 톤도 똑같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형은 말할 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같은 입버릇이 있는데 녹취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리고 숫자를 말할 때 형은 항상 빠르게 이어서 말하는데 녹취 속 목소리는 한 글자씩 또박또박 끊어서 말했다. 이거 합성이야. 김우는 확신했다. 누군가 형의 목소리를 수집해서 AI로 합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의 목소리를 얻었을까? 형, 혹시 최근에 어디 전화 설문조사 같은 거 받은 적 있어? 아, 한 달 전쯤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었어. 고객 만족도 조사라고. 이름이며 생년월일 같은 거 물어보길래 다 대답했지. 그게 함정이었을 거야. 김우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딥페이크 음성, AI 보이스피싱 목소리 합성.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단 몇 분의 음성 샘플만 있으면 누구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쏟아졌다. 형, 이거 봐. 이런 사기가 요즘 엄청 많대. 문제는 김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녀랑 사위도 이걸 알고 있을 거라는 거지. 무슨 소리야? 형이 진짜 피해자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후견인 청구를 넣은 거라고. 형 재산을 노리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사랑했던 손녀가 자신의 고통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증거를 찾아야 해, 형. 법원 가기 전에. 김우는 노트북을 펼쳤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날 아침 김우는 서울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IT 보안 업체. 그곳에는 김은의 후배이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권민석 45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갑자기 부탁해서. 괜찮습니다. 전화로 들으니 심각한 상황 같던데요. 김은은 USB에 담아온 녹취 파일을 건넸다. 민석은 곧바로 파일을 컴퓨터에 올려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화면에는 음성 파형이 출력되기 시작했고 민석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2시간이 흘렀다. 민석은 화면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님, 이거 100% 딥페이크 음성입니다. 확실해? 여기 보세요. 민석은 화면의 특정 구간을 확대했다. 파형 중간중간 미세하게 끊어진 부분들이 보였다. 자연스러운 사람 목소리는 이렇게 균일하지 않아요. 숨소리, 입안의 습기, 미세한 떨림 같은 게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일은 너무 깨끗해요. 특히 이 부분, 숫자를 말하는 구간들은 각각 다른 음성 샘플에서 추출해서 이어 붙인 흔적이 명확합니다. 그럼 이걸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 가능합니다. 제가 감정서 작성해드릴게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누가 이 음성을 합성했는지, 왜 형을 노렸는지 밝혀내야 했다. 민서가 혹시 휴대폰 위치 추적도 할 수 있어? 통신사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가능한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법원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경찰 신고는 이미 했어. 근데 경찰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럼 일단 CCTV부터 확인해보죠. 대출이 실행된 시각에 형님 댁 주변 CCTV를 확인하면 누가 형님 집에 접근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김우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동네 이장과 경찰서를 찾아다녔다. 며칠간의 끈질긴 요청 끝에 15일 오후 2시경의 CCTV 영상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다. 오후 1시 50분경
도연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사위 유상훈이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도연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약 20분 후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화면을 확대하자 그것은 도연의 휴대폰이었다. 이 자식이. 김훈의 주먹이 떨렸다. 상우는 장례식장에 도연이 없는 틈을 타서 집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다.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통화 기록을 조작하고 합성된 음성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실행한 뒤 다시 휴대폰을 돌려놓은 것이다. 민석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분석한 결과 대출 승인 당시 도연의 휴대폰이 접속한 기지국은 도연의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서울 강서구, 정확히 유상훈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근처였다. 형님, 이제 확실합니다. 사위가 형님 휴대폰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김우는 이제 손녀 소라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민석은 소라의 SNS와 온라인 활동 기록을 추적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소라는 지난달 여러 딥페이크 제작 사이트를 방문했고 음성 합성 프로그램 AI 보이스 클론 같은 검색어를 수십 차례 검색한 기록이 있었다. 심지어 해외 다크웹에서 음성 합성 서비스를 구매한 결제 내역까지 발견됐다. 손녀까지 공범이었구나. 김우는 씁쓸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민석이 유상훈의 재무 상태를 조회한 결과 그는 현재 개인 회생 신청 직전이었다. 세계 금융기관에서 총 1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신용등급은 최하위.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다. 그래서 장인어른 재산을 노린 거군요. 그것도 모자라서 후견인까지 신청한 거야. 후견인이 되면 형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김우는 모든 증거를 파일로 정리했다. CCTV 영상, 음성 분석 감정서, 기지국 접속 기록, 소라의 검색 기록, 상훈의 채무 내역. 이제 법정에 가져갈 무기는 충분했다. 민서가 정말 고맙다. 형님, 이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사기죄, 문서위조죄, 개인정보 부정 사용죄. 여러 혐의로 기소할 수 있어요. 그래야겠지. 우리 형이 평생 쌓아온 명예를 지켜야 해. 김우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증거 다 모았어.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야.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다.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재판 당일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법원 건물 사이를 휘몰아쳤다. 도연은 깔끔하게 정돈된 양복을 입고 김훈과 민석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꼿꼿한 자세였지만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 괜찮아? 응. 이제 끝내야지. 법정문을 열고 들어서자 저편에 손녀 소라와 사위 상훈이 앉아 있었다. 소라는 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고 상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성년후견 심판사건 개정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양쪽 모두 자리에 앉았다. 먼저 청구인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피청구인 한도연 씨는 최근 들어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2천만 원 대출 사고가 발생했고 가족에게 누군가 내 목소리를 훔쳐갔다는 등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매나 인지 저하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소라가 증인석에 섰다. 할아버지께서 요즘 자주 헷갈려 하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연기는 완벽했다. 재판장이 도연을 바라보았다. 피청구인 본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는 제정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출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 기록에는. 그때 김훈이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민석이 노트북을 펼치고 화면을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다. 법정의 음성 파형 그래프가 떠올랐다. 저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권민석입니다. 은행에 제출된 음성 인증 파일을 분석한 결과 이는 AI로 합성된 딥페이크 음성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민석은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 보시면 자연스러운 사람의 음성에는 호흡, 주변 소음, 미세한 떨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파일은 지나치게 깨끗하고 각 단어 사이 연결 부분에서 부자연스러운 끊김이 발견됩니다. 특히 숫자를 말하는 이 구간들은 서로 다른 음성 샘플에서 추출하여 이어 붙인 흔적이 명백합니다. 재판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 음성이 합성된 것이라는 증거가 확실한가요? 네, 재판장님. 원본 음성과 합성 음성의 스펙트럼 차이가 명백합니다. 또한 음성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파일은 해외 특정 딥페이크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석은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건 청구인 유소라 씨의 검색 기록입니다. 대출 사고 발생 한 달 전부터 음성 합성 프로그램, AI 보이스 클론, 딥페이크 제작 등을 수십 차례 검색했으며 해외 음성 합성 서비스 결제 내역도 확인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훈이 다음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이건 대출 당일의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검은색 승용차가 도연의 집 앞에 멈추는 장면이 재생됐다. 상훈이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고 20분 후 무언가를 손에 들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시각 피청구인 한도연 씨는 조카의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여기 조물록과 장례식장 CCTV가 있습니다. 사위 유상훈 씨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장인어른 댁에 몰래 침입해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입니다. 민석이 지도를 띄웠다. 대출 승인 당시 도연의 휴대폰이 접속한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대출 승인 시각엔 오후 2시 30분, 피청구인의 휴대폰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확히 유상훈 씨의 사무실 건물 근처입니다. 피청구인은 그 시각 시골 장례식장에 있었으니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이건... 네, 재판장님. 청구인들이 계획적으로 피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빌미로 성년후견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훈이 마지막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건 유상훈 씨의 채무 내역입니다. 현재 1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개인 회생 신청 직전입니다. 장인어른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보입니다. 법정은 완전히 뒤집혔다. 상훈과 소라의 변호사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고 소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본 재판부는 성년후견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청구인 한도연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퇴출 사고는 제3자의 명예 도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연의 어깨가 떨렸다. 김훈이 형의 손을 꽉 잡았다. 또한 청구인 유소라, 유상훈에 대해서는 금융사기 명의도용, 개인정보 부정사용, 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정식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소라가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아니라 공포가 가득했다. 상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도연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손녀와 사위.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을 배신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법정을 나서며 도연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끝났구나. 네, 형. 이제 끝났어요.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도연의 등은 더 이상 굽어있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한 달. 도연은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손녀의 배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깨달은 충격. 그는 말수가 줄었고 텃밭에도 나가지 않았다. 김우는 매주 형을 찾아왔다. 그리고 어느 날 형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형,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도 모르겠다. 형은 평생 교육자였잖아. 학생들 가르치고 바른 길 안내하고. 그게 형이 가장 잘하는 일이었어.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중요한 거야. 형이 겪은 일 형만 당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똑같은 사기를 당하고 있어. 형이 직접 배우고 다른 사람도 도와야 해. 그게 형이 할 일이야.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을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 노인들이 보였다. 그들 중 누군가도 자신처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뭘 해야 할까? 일단 배우자. 민석이가 도와줄 거야. 그날부터 도연의 새로운 공부가 시작됐다. 민석은 매주 시골 마을을 찾아와 도연에게 디지털 보안,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하나하나 가르쳤다. 73세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된 도연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열심히 노트에 필기했다. 2달 후 도연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님, 경로당에서 교육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교육 말씀이신가요?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저처럼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예방 교육을 하고 싶어요. 이장은 흔쾌히 동의했다.
도연은 보건소, 경찰서, 면사무소를 찾아다니며 협조를 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디지털 안전 모임이 만들어졌다. 첫 교육날. 경로당에는 30명 넘는 노인들이 모였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자료를 펼쳤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도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딥페이크 음성으로 대출이 실행된 일, 손녀와 사위의 배신, 법정에서의 싸움. 노인들은 숨죽이며 들었고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동생이 도와줬고 전문가를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계신 분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 똑같은 일을 당하면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교장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일단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도연은 화이트보드에 글을 썼다. 1.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끊고 직접 확인. 2. 개인정보 주민번호, 계좌번호는 절대 전화로 말하지 않기. 3. 가족 목소리라도 이상하면 다시 전화해서 확인. 4. 금융기관 직원이 절대 묻지 않는 것, 비밀번호, OTP 번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군가와 상의하세요. 교육은 이 시간 동안 이어졌다. 도연은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여주고 대응 방법을 알려줬다. 민석이 보내준 영상 자료도 함께 상영했다. 교육이 끝나자 노인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교장 선생님, 저도 작년에 이상한 전화 받았었는데. 선생님,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교육 해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덕분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고맙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였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 그날 이후 도연의 교육은 계속됐다. 매주 수요일 경로당, 격주로 이웃마을 방문, 보건소와 함께하는 합동교육.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초청이 들어왔다. 김우는 형이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형,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응. 다시 사는 기분이야. 6개월 후 도연의 노력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마을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할머니가 도연의 교육을 떠올리고 전화를 끊었고, 다른 할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대출 권유를 경찰에 신고했다. 지역 신문에서는 도연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딥페이크 피해자에서 예방 교육자로 한도연 전 교장의 제이막. 어느 날 저녁 도연은 텃밭을 돌보다 마을 사람들을 마주쳤다. 교장 선생님, 내일 교육도 하시죠? 교장 선생님 덕분에 우리 며느리도 사기 전화 알아채고 끊었대요. 선생님, 다음 주엔 우리 동네도 와주세요. 교장 선생님. 그들은 다시 도연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피해자도 불쌍한 노인도 아니었다. 다시 존경받는 교육자, 마을의 어른이 된 것이다. 도연은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손녀의 배신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힘으로 바꿀 수 있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는 것.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도연이 선택한 새로운 노년의 삶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은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 다음 주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 들어왔어. 전국 방송이래. 할 거지? 도연은 빙그레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당연하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저물어가는 석양 아래 73세 교장 선생님의 새로운 교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다.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